자, 파트 5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울 건 챕터 3,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해결입니다. 총 3가지 섹션이 이번 챕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AI 산출물의 저작권 개념, 두 번째 섹션은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세 번째 섹션은 AI 저작물의 라이선스 관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AI 산출물의 저작권 개념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펼쳐야 되는 페이지는 38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들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AI 산출물을 갖다 저작권을 등록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저작권 위반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작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AI가 일단 긁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의 위반이 단순히 산출물에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단계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점을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한 사용 기술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법적 정의 그리고 저작자가 인정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또 찾아볼 거고요. AI로 만든 산출물이 저작물로 인정이 될 때 필요한 조건들도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웹 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설정해 놓지 않고 그냥 풀어놓으면 얘가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페이지로 계속 체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 긁어 모읍니다. 텍스트, 이미지 같은 걸 싹 다 긁어 모으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그 블로그에 보면은 우클릭 방지 기능으로 이제 본인의 저작물 게시글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그냥 다 긁어와 버리는 거죠. 자, 웹 스크래핑은 뭐냐? 사용자가 나는 그런 자료를 원한다고 하거나 또는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그 사이트의 여러 구조도 분석을 하고 그 사이트에는 여러 링크를 또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여러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긁어오게 됩니다. 다 긁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웹크롤링과 웹스크래핑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가지고 요즘 그 AI 슬롭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터나 유튜버가 올린 게시글이나 이런 영상을 갖다가 무단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딱 짤막하게 1분 정도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 1분 통짜로 추출할 때도 있고 그냥 그 크리에이터의 10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을 갖다가 잘게 자기가 멋대로 쪼개가지고 1분짜리 쇼츠를 만들어서 무단으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크리에이터가 만든 채널이 아닌데 뜬금없이 다른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무단으로 스크래핑 해가지고 들고 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보이면은 바로바로 신고하셔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개 데이터셋 제3자가 이제 구축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AI 학습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에 접근해가지고 학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미지 공유 사이트들 있잖아요.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운영하는 이미지 공유 사이트나 영상 공유 사이트들을 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다 긁어모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 스트리밍 키핑 여기 얘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웹스크래핑과 웹크롤링의 어떤 최종 단계죠. 동영상 플랫폼 같은 거에서 음원이나 영상을 갖다 무단으로 추출을 합니다. 요즘 발전하고 있는 저작권 위반 방식이 뭐냐면 음악을 추출해 와가지고 무단으로 추출한 누군가의 영상을 결합시켜서 그 일종의 뮤직비디오 1분짜리 짧은 쇼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원저작자들의 그 허락을 하나도 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학습 과정과 AI 사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 저작권법과 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이제 저작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근데 AI로 생성한 이미지에는 인간의 창작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 이미지를 만들 때 프롬프트를 인간이 썼으니까 인간의 창작적 행위다? 아니죠. 어쨌든 그 이미지를 그려낼 때 인간의 고뇌와 인간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I로 만든 거를 갖다가 바로 저작물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AI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거는 자연인이거든요. 저작자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한정이 돼야 되는데 AI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죠. AI 개발사가 법인인 거 그런 별개랑 AI 자체는 어디에도 속하지가 않죠. 따라서 AI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작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저작자가 될 수가 있는데 AI는 그러지 못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을 때 AI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로 등록하지 못하고 AI는 저작자로 등록도 못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시험에서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했었냐면은 얘가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괄호를 해놓고 나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며 저작자의 지위는 하고 여기 괄호인 거죠. 이걸 단답형으로 문제를 냈던 전례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킬러 문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AI로 만든 저작물을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소재를 갖다가 원 저작물을 갖다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AI로 만든 결과물의 어떤 순서, AI로 만든 컨텐츠들을 잘 배열을 해가지고 이 구성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게 이 산출물의 순서 배정을 통해서 어떤 고유한 산출물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편집 저작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 작년 정도에 개봉했던 AI 영화 중에서 이제 그 호박에 대한 호박 귀신이었나요? 그 서양 할로윈 귀신 중에서 호박 귀신이었을 그걸 소재로 한 AI 영화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편집 저작물로. 그거 저작권 등록이 됐어요. 편집 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 부분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2차적 저작물은 뭐냐? 원 저작물을 갖다가 AI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파생된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파생된 결과물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I 커버곡 같은 것들 있죠. AI 커버곡, 변형곡, 각색, 그리고 뭐 게임의 한 트레일러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 게임에 대한 시네마틱을 새롭게 하나 더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다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인간이 자신의 기존 저작물을 AI에 입력하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기존 저작물인 거죠. 딴 사람이 나 저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갖다가 내가 커버곡 만들고 싶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기존 저작물을 AI에 넣고 이제 적절한 수준의 프롬프트랑 그 작업을 통해서 창작적으로 제작을 했으면 이 원 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해요. 단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완전 깡으로 새로운 계열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AI 놓고 돌렸으면은 딱 그 부분이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부분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 그럼 그 부분만 2차적 저작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내 거가 아닌 걸 놓고 돌린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거가 아닌 걸 AI에 놓고 돌렸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섹션 2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90페이지랑 39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번 챕터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면은 바로 이 학습 데이터 보호 수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포토가드와 워터마크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랑 생성 단계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자, 학습 단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훈련 데이터로 개발자가 직접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AI가 크롤링 등을 통해 가지고 무단으로 들고 와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위반이고요. 생성 단계에서의 저작권 위반은 이 학습 단계에서 그 누군가가 이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창작물을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생성하면서 그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작년 3월 달에 지브리 스타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있죠. 그때가 이 케이스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좀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생성 단계의 저작권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단지 나는 이 AI가 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읽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창작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AI의 훈련 목적이다. 그러니까 학습하게 해달라. 그게 바로 TDM 면책 규정이에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에 있는 예를 들면 소설책으로 쓰면 소설의 내용과 소설의 설정은 학습하지 않을 거다. 이걸 내가 감상하지 않을 거다. 감상하지 않을 거고 그냥 어 문단의 구조라던가 언어의 맥락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정보 자체를 갖다가 학습하는 게 목표이고 표현 자체를 감상하려는 목적은 추호도 없다. 콘텐츠를 갖다 학습하려는 아이디어를 학습할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데이터 형태만 학습할 수 있게 해줘. 이게 바로 TDM 면책 규정이에요. 이거를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해리포터를 갖다 학습을 한다. 그러면 해리포터에 사용된 글자 수, 해리포터에 사용된 문단 분리의 규칙 이런 것들은 TDM 면책 규정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리포터에 사용된 설정이 있죠. 설정. 해리포터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나르는 빗자루가 있다라던가 지팡이를 휘두르면 마법이 나간다. 이런 건 설정이잖아요. 이런 건 TDM 면책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감상인 거잖아요. 그건 설정이니까. 이 차이점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저작권 보호 수단 쪽을 보도록 하죠. 자, MIT에서 만든 보호 수단 포토가드입니다. 포토가드는 두 가지의 공격 방식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의 그 학습을 갖다가 방어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공격 방식은요. 학습 단계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미지나 내 사진을 갖다가 AI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랑 유사한 스타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내 이미지가 AI한테 들어가겠죠. 그럼 이 두 가지 공격 방식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인코더 공격과 디퓨전 공격 두 가지가 확산 공격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네, 인코더 공격과 디퓨전 공격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 인코더 어떻게 들어가면은 AI가 이 포토가드가 적용된 이미지를 인식을 하면요.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돼요. 되게 자글자글거리는 노이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첨부했는데 AI가 이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인코더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디퓨전 공격은 어떤 식이냐? AI가 이 지금 포토가드가 적용된 이미지를 갖다가 입력을 받고 이걸 토대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 그때 이제 공격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미지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못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사용자가 포토가드가 적용된 이미지를 AI 프롬프트 칸에다가 첨부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공격, AI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하고 디퓨전 어택은 이걸 첨부해 놓고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산출되는 이미지가 상태가 안 좋게 만들게끔 공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시험 문제로 출력이 됐을 때 인코더 방식과 디퓨전 공격 방식의 원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 보호 방식은 이렇게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고 돌렸을 때 AI 입장에서는 이제 보이는데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포토가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저작권 보호 수단은 글레이즈입니다. 글레이즈. 시카고 대학에서 만든 방식인데요. 얘는 스타일을 지키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유화 이미지에다가 글레이즈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AI가 이 이미지를 만약에 학습을 하거나 입력을 받으면 유화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이렇게 격자 무늬의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돼요.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화가의 이미지를 만든 디자이너의 고유의 화풍을 지키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화풍을 지켜서 그래서 붓터치 같은 것들 특히 색채의 조합 방식들 이런 것들을 지켜낼 때 쓰는 그 방어 방법이 바로 글레이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글레이즈가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패턴으로 이미지를 화풍을 보호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 수단 느낌보다는 공격의 수단에 가까워요. 나이트 쉐이드라고 부르는 공격인데 이게 뭐냐면 이미지에다가 나이트 쉐이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냥 적용이 똑같아 보여요. 근데 AI가 이렇게 보호받은 이미지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로 보이지가 않고 뭐 눈 덮인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뜬금없이 사람 하나가 서 있는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이트세이드는 어떤 목적을 가진 방어 시스템이냐? AI가 무단으로 나이트세이드가 적용된 이미지를 학습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AI의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랑 같이 학습을 할 때 여기 밑에는 분명히 풍경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가 인식되기로는 소가 한 마리 서 있다. 그럼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사람이 풍경 그려달라고 하면 소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AI 모델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AI 자동학습을 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학습을 자제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원인이 발생한 사이트를 피하게끔 해서 공격을 최선의 방어로서 가동시키는 그런 보호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워터마크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워터마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지 가능 워터마크인데 최근에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AI에 넣고 돌리면 숨어 있는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에 들어가는 워터마크나 여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워터마크가 검출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무단으로 이제 이미지를 가져가고 캡처해서 가더라도 여기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도 같이 캡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를 보여주고 여기에 사용된 저작권 보호 수단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적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챙겨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섹션 3 AI 저작물의 라이선스 관리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39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AI 산출물의 라이선스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기존의 저작물들의 라이선스들이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번은 상업용 라이선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상업용 라이선스에 해당이 되고요. 비상업용 라이선스. 개인적으로, 연구용으로, 교육적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죠. 특히 폰트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 폰트는 돈 벌 때 쓰면 안 되고 그냥 개인적인 동아리적인 목적에서만 써야 된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뭐냐? 이런 거 없어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냥 다 풀어버려요. 자유롭게 쓰십시오. 자유롭게 쓰시고 자유롭게 수정하시고 또 수정한 거 갖다가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보통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요. 이 오픈소스 자체를 통째로 파는 거는 보통 금지합니다. 보통은 반대하고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만든 산출물들은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해요. 팔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AI로 만든 그 산출물들에도 이런 라이선스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직접 이제 유통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어도비에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들을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라이선스를 갖다가 별도로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작권을 주장하는 거랑 별개로 라이선스는 좀 다르잖아요. 네, 저작권을 주장하는 거랑 별개로 라이선스는 다르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상업용, 비상업용,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을 갖다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이 적용하는 라이선스가 문제가 아니라 AI 플랫폼 회사에서 규정을 정해놔요. 우리 AI로 만든 이미지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다. 또는 우리 AI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는 인쇄물에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디지털 결과물에는 비상업용으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라이선스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AI 회사의 약관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약관상에서 산출된 결과물들의 라이선스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이거 오픈소스로 풀었거든요. 내가 AI로 만든 이미지를 오픈소스로 풀었는데 이 이미지 만들 때 사용한 AI 업체의 약관을 보니까 어랍쇼? 오픈된 공간에다 올리려면은 돈 내고 쓰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상업용 라이센스, 비상업용 라이센스 부분은 나올 확률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396페이지 섹션에서 굳이 고른다면 문제로 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은 얘네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이 저작권 보호수단 네 종류 있죠. 포토가드, 글레이즈, 나이트세이드, 워터마크. 이 네 가지 저작권 보호수단에다가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상정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챕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뵙도록 할게요. 언제나 이기적과 함께.